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장호 감독님을 모시고 간증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호 감독님은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1945년 생이고 올해 이제 78살입니다. 서울 영상위원회 위원장이시고 1974년에 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계 이제 데뷔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길교회, 서울에 있는 길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줄여서 이제 하보우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보우만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런 다큐멘터리 지금 영화를 만들고 계세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해서 이제 윤석열 시대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침례교회 그리스도인들 함께 하보우만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침착지 못한 성격 가라앉히셔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과 제가 모두 깊은 시간을 갖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언제나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보우만을 하면서 저절로 제 간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1980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런 조짐이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제가 선택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그 소설가 중에 김승옥 선생께서 저를 보더니 야 장호 너도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아직 제가 예수를 모를 때라 이 형 큰일 났구나. 이제는 문학이 끝났겠다. 그런 생각을 건방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를 명보극장에 붙이는데 그 명보극장의 주인이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신영균 장로님이니까 저절로 극장 직원들이 신우회를 조직해서 돌아가신 지금 이 전화기가 울리고 그러니까 당황해서 이름도 까먹는데 하영조 목사님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우회에서 하영조 목사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지갑 뒤에 찬 어머니가 해주신 부적 영화를 이제 새로 개봉하니까 손님 많이 들라고 부적을 해준 게 그게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꺼내서 불을 태웠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지장 없이 흥행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제 영화를 보았던 어떤
목사님이 감독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찾아뵀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화가 그때까지는 돈 벌기 위해서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 뿐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앞으로 좋은 영화를 계속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영화가 나오면은 자기들 목회자가 하는 역할을 영화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소리는 의외로 저에게 상당히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속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화가 사람의 영혼에 관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깨도 무거워지면서 영화가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죠.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하지는 못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조금씩 발전했는데 마침내는 성경 통독도 하게 되고 그다음 마틴 로이드 존스의 날마다 읽는 365일의 그 묵상집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사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완전 성경 필사도 해야지 하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저를 돌아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영화를 해서 그런지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감각이 빨라져서 그 사람의 내면을 검토할 생각을 미처 못하는 사이에 이미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 예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휴대폰에 정신 팔려 있던가 하는 모습들이 사랑스럽기는커녕 참 구제불능이구나 그런 생각만 들고 그 사람들을 내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여러 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 회개합니다 했는데 그게 꼭 회개해야 될 사실인지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자꾸 사람을 외모로 보고 내면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이러는구나. 예수님 같았으면 이 사람들을 볼 때 아직도 구원이 모른 죄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하시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문제가 너무 감각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그런 점이 반성이 되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애국가를 78년 동안 계속 애국가를 부르면서 때로는 상당한 감동으로, 때로는 무감각하게 애국가를 불렀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대목이 가장 저를 울컥하면서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 이건 그냥 애국가 가사이기 전에 이건 하나님이 어떤 저희에게 언약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좀 무거운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익회 선생님의 책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보고 그것이 역사와 연결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때입니다. 그때 제가 기독교 테마로 영화를 만든 것이 시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체는 그 원작이 일본의 캐톨릭 작가인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인데 이거를 그 개화기 때 그 당시에 역사 스토리로 만들려면 제작비가 많이 들고 해서 현대화시켜서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 여름 선교 활동을 하러 갔을 때 피랍돼서 무슬림한테 피랍돼 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또 젊은이가 한 사람 죽고 그랬었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귀환했는데 그때 한국에 돌아왔을 때 기독교를 폄훼하는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고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을 이 침묵이라는 스토리에 맞춰서 번안해가지고 현대화시켜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뻤고 축복을 느끼면서 부활절 일주일 전에 영화를 개봉하는 그 배급망을 탔습니다. 그런데 개봉하는 날 아침에 이제 개봉 날이니까 극장에 나가려고 영화관에 나가려고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배가 아주 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계속 텔레비전 화면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무슨 사건인지를 모르고 그냥 영화관에 갔죠. 영화관에 갔더니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아주 텅텅 빈 극장 앞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세월호 사건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뭐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일이어서 극장에 사람이 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저는 그게 손해 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 많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제 영화도 침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건 뭐 제 느낌입니다만 저 아이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단 예수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아이들의 죽음이 삐딱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인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촛불 시위가 생기고 드디어는 여자 대통령에게 정말 모든 그 나쁜 시선, 나쁜 감각으로 여자 대통령을 악마화시켜서 악녀 사냥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을 보고 더욱 제가 분노를 느꼈던 것은 그 시대 앞에 제일 앞에
탄핵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이 마포구의 어떤 국회의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또 요즘 대장동 때문에 말이 많은 그 야당 정치인 셋이 같이 앉았는데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촛불 시위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정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거 역사가 지금 문제가 많구나. 그러지 않아도 1945년 해방공간 이후에 그 모든 찬탁 반탁 이런 경론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어려웠을 때 좌익 세력들이 점점 더 커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대한민국은 틈틈이 그 좌익 세력들이 일어나서 잠자고 있다가 또 깨나고 잠자고 있다가 깨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우리 국민 문화 정신 문화 속에 뭔가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그냥 생긴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의 약속이 이게 국민들 마음속에 언약으로 받아들여져야만 이게 나라가 제대로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의 그 당시 미 군정 때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의 현실이었습니다. 미 군정청 1945년 7월에 미래 한국 통치구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체제가 사회주의가 70%, 그리고 공산주의가 10%, 자본주의가 13%, 그리고 가장 유능하고 양심적인 지도자는 여운형이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미군정 전범국 일본의 가장 민중 친화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 의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한국에는 미군정이 민중 억압적인 극우 체제로 몰아가고 있고 미군이 뒤틀어 놓은 비정상 체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여론조사가 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모르는 모든 그 국민들의 정신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소련과 미국은 당시에 조선, 대한민국, 한국을 어떻게 보았냐면 굉장히 문맹,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주체제의 모든 체제, 정치체제에 적응 못하는 국민들이라고 그래서 그 이전에 세계 1차 대전 때는 미국이 일본에 굉장히 친일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소련과 미군이 같은 우방으로서 앞으로의 그 조선 독립 문제에 대해서 독립 문제보다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유일하다시피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반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미리 책에서 보시고 세계 여론 돌아가는 걸 보시면서 굉장히 깊이 깨달으셨는데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나섰던 많은 사람들은 중공 쪽에서 만주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륙적 사고에서 소련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독립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쪽 노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도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이 미국과 소련이 같이 손잡고 나가는 것처럼 좌우 합작 체제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 리더들이 많았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내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것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귀가 열렸고 안목이 트인 그런 생각을 갖고 해방 공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서면 나설수록 정적들이 더 많아지고 정적들이 힘을 합쳐서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는 그런 시기였죠. 아까도 미 군정이 조사한 것처럼 박헌영이라는 공산주의자가 남쪽에서 활동을 아주 강력하게 해가지고 남노동 가입한 사람들이 거의 70%가 남한 쪽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등을 업고 있는 북한은 먼저 우리보다 정부 체제를 갖추고 화폐도 만들고 그리고 소련하고 합작해서 무기도 들어와서 훈련도 쌓고 그러면서 남쪽에 70% 장악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면은 안에서 저절로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공산화되는 것은 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전쟁이 발발했죠. 근데 그 전쟁 발발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 군정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있으면서 외교가 중심이 되는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과 다툴 줄도 알고 친화력도 갖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해서 결국 남로당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쪽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건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정읍선언이었습니다. 정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남로당이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허락한 게 아니고 유엔에서 유엔 감시하에서 한국의 정부를 만들자, 독립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때 소련은 유엔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유리해진 거죠. 유엔 참석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감시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저걸 하려고 그러니까 막았어요. 북한에서는 입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남한만의 어떤 선거를 치르고 독립국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유엔이 인정한 국가로서는 남한이 이 한반도의 유일한 독립된 정부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들은 정적들에 의해서 폄훼되고 어떤 단독 정부로 만들어 가지고 남한만 국가가 되는 그런 반쪽짜리 한반도의 반쪽짜리 땅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불평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듣게 됐죠.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그 힘든 고난은 상당히 말할 수 없었는데 전 그걸 보면서 성경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민족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면서 광야에서 수십 년을 있는 동안에 유전 인자가 바뀔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켰는데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시련을 같이 주는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 모든 시련과 고뇌, 모세가 당했던 시련과 고뇌를 청년 시절부터, 소년 시절부터라고 해야겠죠.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의 공부했던 시절, 이 모든 것이 시련과 고난의 세계였는데 우선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 황제와 민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봉건 왕조 체제가 나라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다음 양반과 상민 또 산호공상 이런 제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본인이 과거를 열심히 봤는데 늘 낙방하게 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과거에 급제할 사람인데 자꾸 떨어진다라는 것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체제가 문제다. 그래서 왕조 체제를 반대하고 나섰죠. 그것이 일종의 그 당시에는 역적으로 몰아버렸어요. 왕을 반대하는 거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다행히 그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을 복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복복자 복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전도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후에 훌륭한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이 그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힘을 합쳐서 건국하는 데 일조를 했죠.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
지금 제가 조금 혼돈이 오는데 배제학당에 먼저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배제학당 시절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개인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에 대한 굉장히 그 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영어의 천재적인 저걸로 해서 선교사들에게 한글을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감옥에서는 한영사전, 아직 우리나라에 사전이 없을 때 한영사전을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만든 것은 끝내 완성은 못했지만 그 표본이 지금도 이화동에 있는 이승만 기념 사업회에 전시가 돼 있고, 그것이 중단된 것은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이승만 대통령이 저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독립정신 저술 때문에 잠깐 사전을 중단했죠. 그러다가 사실은 종신령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 아펜셀러라든지 알렌 이런 선교사들의 힘에 의해서 왕실에 자꾸 건의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감형이 돼서 5년인가 6년을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이상재 선생, 그 다음에 민비의 친척이죠. 민영환 선생의 이승만 박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민영환 선생이 독립정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 들어가서 몰래 영어, 그 좋은 영어로 외교 활동을 해서 조선을 독립하는 그런 힘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사명을 띠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프리스톤 대학 또 그 유명한 우리 미국에서 미국의 무슨 리그라 그러죠? 청라 아이비 리그로 유명한 그 학교들에서 수업을 하시면서 2년 반 만에 학사 끝내고 그 다음에 프리스톤 대학에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아직 그때까지 그런 그 정식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얻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얻어서 이제는 정말로 미국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실력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해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은 길은 달랐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외교를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고 그 영향력이 강하니까 중국에서도 그때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손을 내밀고 이승만 대통령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외교 능력 이런 것들을 임시정부에 그 사람을 수반으로 하면은 앞으로 대한 독립에 굉장히 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임시 대통령을 의뢰했는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는 걱정하는 것이 중국에 있는 대륙 진로의 어떤 그 독립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해서 얼른 저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계속 하다가 3.1 운동 전에 일본 유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대한독립의 그 실마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소수민족 자결주의의 정신을 일본 유학생들한테 알려줘가지고 한국의 1919년 3.1 운동보다 더 앞서서 일본에서 먼저 독립운동이 됐죠. 그걸로 해서 독립운동 계열의 사람들은 모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눈길로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인데 그걸 다 통일해서 한 군데 상해 임시정부 했을 때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모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서 겪어야 했던 그런 고뇌와 시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이승만 대통령이 결혼을 일찍했죠. 일찍해서 낳은 아들이 이봉수라는 어린애가 있었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 2년 됐을 때 그 이승만 대통령 전 부인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감옥소에 있었던 박용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돈 벌어야죠, 공부해야죠 하는데 아이까지 기르기 힘드니까 이 아이를 신문 광고를 내서 좀 맡아줄 사람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양부모가 생겨서 맡겼지만 아이가 말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보다는 보육원에서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보육원에 보냈는데 가슴 아프게도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 속에 그 외아들을 죽게 한 그것이 한이 맺혀 있고 그다음 또 해외로 도는 동안에 아버지의 돌아가신 걸 보지 못했고 이런 고통 속에서 오직 조선의 독립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계 기독교의 영국의 청교도, 유럽은 뭐 여러 시민 운동에서 몇백 년을 두고 이루어진 체제에서 기독교가 성장을 했고 그 기독교가 영국의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새로운 당에서 청교도 정신에 의한 자유민주주의가 생겼고 난 지금도 미국이 그렇게 세계의 어떤 질서를 잡고 경찰 국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청교도 정신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라 정말 저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도 아직도 지식인인 척하면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사회주의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불과 아주 소수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많이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 식민지 조선이 유럽에도 알려지고 미국에도 알려져서 이루어진 게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에 특히 미국 북장로, 남장로가 와서 조선 땅에 심어놓은 개신교 역사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강한 기독교 국가로 발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것을 이전에 어떤 그 유럽 신문에 조선이 앞으로 크게 잘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봤던 것은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쪽의 의료와 교육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나라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예언을 한 기사에 나타나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보만의 약속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폄훼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49주년이라고 하는데 금년이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이 기념관을 세운다, 뭐 동상을 세운다 하면 반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속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이 건국 이념이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역사를 바로잡는 모든 자료 영상들을 통해서 또 증언들을 통해서 하보우만의 약 40분 정도의 분량을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분량을 한 30분 정도 하려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많이 국민들 속에 현실에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풍요한 이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지도력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릿고개에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보면 모두 마이카 시대라 자동차를 다 소유하고 있는 이런 땅이 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동원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많이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쪽 얘기를 하자면, 우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캐릭터부터 저는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순진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소년적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는데, 우리처럼 네가 하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흠모하고 존경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서 초등학교 선생이 되었을 때, 사범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이 되었을 때도 박정희 대통령은 자라나는 소년들에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신념을 많이 심어주고, 자기는 그 선생 돼서도 아직도 그때까지도 소년의 캐릭터를 갖고 있었던 어떤 순수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형이 대구 남로당 당원이었을 때, 그때 경찰에 의해서인가 아마 살해됐던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이 안타까워서 남로당 당원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입했는데, 그것이 두고두고
그 사람의 모든 업적을 가리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했습니다. 53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그 대국민 연설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야당은 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진정 오늘까지 야당으로부터 한마디의 지지나 격려도 받아보지 못한 채 오로지 극한적 반대 속에서 막중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여 나는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욕을 들었으며 월남의 국군을 파병한다고 하여 젊은이의 피를 판다고 악담을 하였습니다. 없는 나라에서 남의 돈이라도 빌려와서 경제 건설을 서둘러 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대하여 그들은 차간 망국이라고 비난하였으며 향토 예비군을 창설한다고 하여 그들은 국토방위를 정치적 이용을 꾀한다고 모함하고 국토의 대동맥을 뚫는 고속도로 건설을 국토의 해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하여 온 것 등등 대소사를 막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방, 중상, 모략, 악담 등을 퍼부 결사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 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였더라면 과연 대한민국이 설 땅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야당은 유세해서 나에 대한 온갖 인신 공격과 언필칭 나를 독재자라고 비방합니다. 내가 만일 야당의 반대에 굴복하여 물에 물 탄 듯 소신 없는 일만 해왔더라면 나를 가리켜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래온 나의 태도를 가리켜 그들은 독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나를 아무리 독재자라고 비난하든 나는 이 소신과 태도를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박정희 1969년 10월 10일에 하신 말씀인데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고속도로에 들어누워서 못한다고 하시던 그런 모습이 영상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도 지방에 가면은 산에 울창한 나무를 보면요 감동이 솟습니다. 저 어렸을 때 민둥산 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벌거벗은 산. 그럼 우리는 덴마크를 정말 꿈에 그리듯이 덴마크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이 바로 덴마크를 살림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한 20, 30년 전이랄까요? 그때마다 일본에 제가 한 서른이 아니고 서른이니까 아주 벌써 한 40년 전이네요. 그때 일본에 갔어도 일본은 도시에 살림이 울창해요. 그러니까 푸른 숲 속에 도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부럽고 조선 한국 땅이 미개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세계 어디 가나 도시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수없이 산림 녹화를 했던 그것들, 그리고 고속도로, 중화학 건설, 철강건, 포철, 포철의 신화가 아마 대한민국의 그 경제 산업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갖고 있는 오직 유일한 신념, 소년 같은 신념, 그 후에 정치는 썩어서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신념으로 나라를 일으키셨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의
소년 시절의 모습과 초등학교 선생님의 모습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어서의 모습이 하나도 변치 않고 똑같은 것은 그분의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기를 또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도 그리고 뭐 박근영이가 공부하는 데 모습도 그리고 한 걸 보면 그림을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판단하기 전에 이 양반은 정말 소년이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풍금에 앉아서 초등학교 선생 때 노래를 아이들 가리킨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라든지 새마을운동 노래라든지 이런 걸 작곡하신 거 보면 그때는 제가 좀 삐딱한 시선이었던 시절이라 아이고 곡도 곡같이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하지 이런 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가리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감동이에요. 그게 우리 국민이 그 박 대통령의 순진한 문화 그거를 절반만 따라가도 국민 정신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되살리고자 하고 합니다. 아까 한 가지 덜렁거리는 바람에 빠졌던 것이 대한민국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국회 개원 때 임시의장이었거든요. 임시의장인데 국회의원 이원영 목사라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개헌하기 전에 우리 기도로 시작합시다라고 제의해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대한민국이 확실히 기초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라는 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거를 영화 만든다면서 유튜브 방송을 몇 번 나왔는데 이게 자꾸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추앙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생긴 걸 보고 나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중에 4.19 주도 세력이었던 이영일 선생이 계신데 이영일 선생이 서울대학 3학년 때 4.19가 났는데 그때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죄를 하면서 4.19 주도 세력들이 묘소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죄하는 그런 행사도 갖추고 있었고 금년에도 3월 달에 4.19 주도 세력과 이승만 재단이 서로 화해를 하면서 이제부터 같이 공동으로 추도식을 지내자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새삼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 지금 대륙을 향한 노선 중공 그다음에 소련을 흠모하는 또 친북 경향의 이 운동권 지네들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독립운동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국민들에 의해서 손들 날이 와야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건국 대통령, 부국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 아버지께서 이상하게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면은 별로 그게 좋은 느낌을 안 주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역시 좀 뭐라 그러죠?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나중엔 저는 기독교 교회로 자꾸 이끌곤 했지만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야 나는 바이블을 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톨스토이의 소설이 다 바이블 같다 그렇게 낭만적으로 얘기하시면서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거닐던 그 귀족이었는데 농노들을 돈 주고 해방시키면서 돈받 주고 해방시키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톨스토이인 양 생각을 하시곤 했는데 그 아버지가 신익희 선생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신익희 선생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처음에는 같이 건국을 하는데 굉장히 신익희 선생도 도우셨고 그랬지만 나중에 후보자로 정당이 갈리면서 후보자가 됐을 때 그제서야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동생 이름을 신익희 선생한테서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구나 했는데 그래서 저는 신익희 선생 어린이날 서울운동장에서 행진하고 돌아올 때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그 삐라 뿌리는 거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신익희 선생 죽었다고 울었어요. 아마 아버지 영향인 모양인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 애정 없이 거기다가 4.19 뭐 이런 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그 표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프레임에 그냥 가두어 놓고 지냈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부하다가 보니까 재선 3선 이때마다 본인은 일단 자기 나이 때문에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휘하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경무대 앞에 와서 막 한 번만 더 하십시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하고 지금 반대로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던 식으로 아마 다시 대통령이 돼달라는 그 데모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한 데서 이렇게 밤새워가면서 하지 말고 각자 돌아가서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연판장을 만들어서 보내달라. 그러면 검토하겠다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나가셨는데 세 번째도 역시 그랬는데 그때는 조병옥 박사하고 라이벌이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조병옥 박사가 불행하게도 병 때문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후보 시절에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미 자연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추천한 제1대 비서였던 이기붕 씨를 부통령으로 택하는 바람에 그 휘하에서 자연적으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이기붕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하기 위해서 아마 부정선거 획책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도 루머인지는 모르지만 드디어 서울대학 3학년들이 일어나서 4.19 데모를 하고 4.19 데모 때도 그 계엄령이 나왔을 때
물론 희생자 총상으로 한 100 몇 명이 희생자가 생겼는데,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계엄군은 이미 미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이 총질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탱크 위에 올라가서 군인들하고 같이 시내를 누비고 다녔거든요. 대통령이 또 이미 총상을 입은 부상자들을 병원에 찾아가서 정말 안심한다. 너희들처럼 불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고백을 하고. 그 이영일 교수가 그거를 들고 모든 4.19 주동세대들한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는 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었고, 우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 다 끝난 후에 그 후에 대통령들이 남겨놓은 재산처럼 그분들은 재산을 하나도,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는 순식간에 타살되셨는데 아무 재산이고 뭐고 뭐 나타난 게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가난하게 청와 경무대에서 나와서 가난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가슴 아픈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는데요. 미국의 장의사입니다. 미국은 장의사가 대학 자격증이 있어야만, 학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장의사가 되는데, 그 장의사 중에 공직도 갖고 있는 장의사인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실 때 오셔가지고 울면서, 친구야, 네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근데 그분의 해고 속에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본 유학생들한테 독립운동을 하게 저거 한 다음에 일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3만 불인가 3천 불이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고 잡히면 끌려가는 건데,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수락해달라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해. 갈 수가 없는데 그 장의사가 도와줘서 중국인 시체들, 노무자들 시체들이 중국으로 가는 배 밑바닥에 관들이 쫙 놓여 있는데, 거기에 장의사가 숨겨져서 그 배 타고 시체와 함께 중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런 고생으로 조국을 위해서 살았는데 네 마지막이 이렇게 외롭게 죽다니 하면서 통곡했다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영일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다시 재평가하는 그 사죄를 했던 것처럼, 김문수 씨도 그 유명한 운동권 앞장에 섰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가장 미워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내 꿈을 이뤘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고백, 박 대통령 추도사에 나왔는데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자익들의 성력을 깨고 바른 말을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도사를 봐주십시오. 1970년, 80년대의 운동권과 이념 세력의 대북격이었던 김 위원장의 절절한 고백이자 시대적 진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당신은 반대만 일삼는 야당과 주사파의 선동을 물리친 최고의 산업혁명가이셨습니다. 당신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며 마이카 시다의 외침은 나치의 국민차 복스바겐식 선동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야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가 필수임을 깨닫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놀랍게도 당신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세웠고 첨단 산업 복합 신도시로 최단 시간에 만들어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었습니다. 제가 가장 미워했던 당신께서 저의 꿈 4가지를 모두 이뤘습니다. 위대한 혁명가이십니다. 첫째, 배부르게 먹는 꿈입니다. 농지 개량, 댐 건설 등 5,000년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둘째, 건강과 장수의 꿈입니다. 아파도 병원 갈 수 없었던 저희 세대에게 의료보험 혁명은 꿈입니다. 미국인조차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호롱불을 켜고 살았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사용하게 된 것은 당신의 원자력 발전 덕택입니다. 넷째, 양동이를 쥐고 물을 기다리던 저희들이 맑은 물을 펑펑 쓸 수 있게 되었다니 꿈만 같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국시 1호 반공을 정부 주사파 문재인 등이 민주화란 사기 구호로 뒤엎고 공산 통일로 가려 합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일제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복음이랍니다. 앞서 평화는 있어도 전쟁은 없다는 숱한 거짓말도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친미, 친일, 반공, 적폐 세력이라며 역사를 뒤엎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보다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